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제가 강의 빠졌죠. 제주도 갔다 오느라고 해프는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사계절을 다 겪었습니다. 예, 막 비가 오다가 갑자기 해가 짱짱 떴다가 갑자기 우박이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다가 좀 이따 다시 또 눈이 오다가 예, 차가 가는데 이쪽은 시커먼 구름이 나 금방 뭐 천지개벽할 것 같아. 이쪽은 해가 짱짱 내리치고 반 잘라가지고 그래서 갔다 오는 동안에 천지개벽을 하고 왔는데 국토교통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교육인데 그분들은 전문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실생활에 도움되는 거,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 또 그 밖에 관련된 것들 해서 한 12시간 강의했나? 하여튼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선물은 없습니다. 예. 요새는 뭐 여행 갖고 오는 선물 없다면서, 그죠? 다음에 갈 기회 되면 그때는 과자라도 하나씩 사갖고 와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갈 내용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두 개나 있죠. 예, 전체적인 개요만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 뭐 12월 한 달 동안에 공법 전체로 공부한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꼭 알아야 될 것들, 중요한 것들, 핵심 정리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래 하시고. 자, 오늘 뭐부터 보자? 도시개발법. 여기 보면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가 와도 잡기는커녕 알지도 못한다. 오직 뭐된 자만,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는다. 맞죠?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십니다. 오늘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분 날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말일이 되고, 그러면 새로 신년입니다. 2022년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왜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거죠? 기회를 잡으려고. 시험을 붙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건 수단일 뿐이고, 시험 붙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부동산에 관한 기회를 잡아보자. 그죠? 그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준비된 자만 기회가 와도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가 와도 알지도 못한다. 이게 문제예요. 뭐 기회가 온 줄도 몰라요. 기회는 준비된 자만 그걸 포착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도 잡을 수 있는 거지. 준비도 안 돼 있으면 기회가 온 줄도 알지도 못한다. 잡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온 줄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라. 그래서 이번에 가서 강의했던 마지막 날 2시간 동안 했던 강의는 힐링부지라는 걸 갖고 했어요. 여러분들 힐링부지 뭐 같아요? 힐링부지 아직 법적으로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세 가지만 저는 정리했어요. 첫째는 자연인부지. 우리 MBN인가 보면 나는 자연이다 풀어내는 거죠. 그 자연인부지. 두 번째는 환자용부지. 병원 같은 데서 암 같은 거 수술하고 나서 자 집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거기 혼자 있기에는 참 답답하고 그것도 힐링도 안 되잖아.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약초도 재배하고 또 뒷산에 가서 약초도 캐면서 약간씩 노동이 아닌 운동 비슷한 거 하면서 거기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 그건 영구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자연인부지는 영구적인 거. 환자인부지는 몇 개월 내지 몇 년 간단하게만 산에 가서 그것도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여러분들이 하는 레저용부지. 그래서 레저용부지 해가지고 왜 차박이라든지 요새는 캠핑카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농막 같은 걸 져가지고 주말이라든지 휴일날 쉴 때 그때만 가서 즐기다 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게 세 번째인데 저는 앞으로 이 세 번째 거 다 중요해요. 그중에 특히 환자용부지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하나 레저용부지. 자연부지 산속에 들어가 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너무 힘들어 산속에 산다는 건. 그러나 이 두 가지 환자용부지하고 레저용부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이 없어요. 벌써 이런 데 가보면요. 저도 하루에 수업 없을 때 어떤 때는 15시간 동안 뒤지거든요. 그걸 15시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그런 부지를 찾으려고. 따라서 거기 나온 거 가가지고 등고성 같은 거 보면서 어디가 좋을까라고 찾는데 그게 실제 찾아보면요. 웬만한 땅은 이미 다 팔려나갔고 또 현장 정말 좋은 데 가보면 현장 가보면 이미 별장 다 젖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벌써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안 나오는 거야. 따라서 공급을 강제로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부분 띄면은 거기 소유자 명단 나오죠? 그래서 좋은 땅이 나면 그 소유자한테 어떤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면 그거 사기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당신하고 공동 개발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그걸 파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 토지를 같이 개발하든지 그래서 수익을 나누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그걸 개발하든지 이걸 본인이 직접 찾아내야 되지. 이제는 매물 나온 것만 찾아가지고는 한도가 있고 직접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찾아가는 방법도 하나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시험 붙고 나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죠. 부동산 지식 없이도 가서 하면 사기꾼 소리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 땅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좀 파십시오. 아니면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끌어가는 거. 그것도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사업이다. 아파트 입구에 앉아가지고 전월세 매매만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먹고 살 정도는 돼. 그런 거 하면 먹고 살 정도는 돼. 그렇다고 해서 큰 떼돈을 만지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런 투자 쪽에 개발 쪽에 이렇게 손을 대야 그래야 몇억 몇십억씩 그렇게 손 만질 수 있는 건 그때만 기회가 오지. 그냥 이런 전월세 매매하는 그 중개만 해가지고는 한도에 부딪힌다. 저는 그렇게 봐요. 따라서 진짜 중요한 공법이 바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만 하는 건 중개사법만 알아도 돼요. 근데 실제로 개발하든지 자기가 그걸 갖고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 공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법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자 오늘 수업 들어가보죠. 자 도시개발법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크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도시개발법은 아마 6개 법률 중에서 가장 뭐랄까 간단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농지법이 제일 간단해요. 분량도 작고. 그러나 농지법은 시험 문제 2문제밖에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건 크게 비중이 없지만 비중 있는 거 이건 6문제가 출제돼요. 6문제 나는 것 중에서는 아마 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쉬운 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다. 단순하다. 어떻게 됐을까? 자 바로 옆에 있는 어디로 보자? 마곡지구가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마곡지구가 옛날에는 어떻게 생겼었다? 이렇게 생겼었어요. 지금은 천지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이런 마을들이 좀 있었고 여기 논밭이 있는 이런 시골 지역이었었죠. 네, 강서구의 마지막 남은 서울특별시 개발 예상지역이 있었죠. 그럼 여기다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더냐?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계획이라는 걸 제일 먼저 수립합니다. 물론 요거 전에 할 일이 있었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요 마곡지구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그 계획의 이름을 말하시오.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5가지. 용기도 정지. 이때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바로 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무슨 계획부터 수립하라?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먼저 수립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수립했겠죠? 언제 수립했더냐? 제가 조사해보니까 1984년도에 벌써 84년도 뭐 언제야?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죠? 한 38년? 예, 그 전에 이미 여기다 뭐 한다고? 신도시 만든다고 도시군 관리기 결정 고시됐던 겁니다. 그래놓고 10년, 20년 세월이 흐를 때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던 거야. 그러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그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제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이 법에서 뭐부터 한다? 개발계획부터 수립하자 이겁니다. 즉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됐던 건 무슨 법에 의해서 한 거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됐던 거고 이제 뭐 만들려면 신도시를 만들려면 무슨 법으로 넘어가자? 사업시행 절차는 도시개발법에 있으니까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를 여기에 신도시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그럼 신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여기를 까무개고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걸 무슨 얘기를 한다? 개발계획을 제일 먼저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개발법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자 이 말입니다. 근데 개발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나니까 보시기에 뭐였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괜찮네. 여기는 호수공원으로 만들고 여기다가는 이런 산업단지 같은 거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이런 지역으로 만들자. 들여다봤더니 마음에 듭니다. 괜찮죠? 그럼 조대로 하기 위해서 뭘 지정하자? 거기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그래서 원칙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하자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근데 실무에 보면 도시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보고 마음에 들죠? 그러면 그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할 때
그때 개발계획도 원칙적으로 같이 지정고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마음에 들었으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그 개발계획도 같이 고시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다냐? 아니래. 이 구역을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아니라 급한 대로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이것부터 먼저 지정해. 그리고 이 개발계획은 나중에 수립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좀 이따 보고. 그래서 원래는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 아니야. 도시개발부터 먼저 지정해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개발계획은 나중에 수립하자. 그런 경우도 있더라 얘기죠.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으니까 그 안에서 뭐 하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 사업 시행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누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지? 바로 사업 시행자부터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하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어.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개발계획은 이미 나와 있고 이 개발계획에 맞추어 자기가 뭔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작성합니다. 즉, 이 개발계획은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지가 생각하는 걸 계획으로 수립한 건 개발계획이고, 그래서 이 지정권자가 누굴 지정했습니까? 사업시행자도 지정했어요. 야, 네가 해 라고 지정했어. 그럼 지정받은 시행자는 또 뭐 해야 된다? 자기도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지가 수립합니다. 그때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실시계획. 그래서 여기 계획이 두 가지가 나와요. 개발계획은 구역지정권자가 지가 수립하는 것이고, 이거는 요 지역을, 요런 마곡지구를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계획으로 수립해 둔 것이고, 그럼 그걸 보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시행자가 자기가 요걸 보고 아, 그렇게 하라고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작성하는데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실시계획. 작성해서 들고 지정권자한테 가지고 갑니다. 작성했죠? 그럼 지정권자한테 뭐라고 하죠? 지정권자님, 당신이 나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줬잖아. 당신이 수립했던 요 개발계획, 요거에 맞게 내가 이렇게 실시계획을 작성해 왔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인가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가 그 내용을 검토해봤더니 괜찮아. 내가 생각했던 거와 같게끔 실시계획을 작성해 왔어. 그럼 마음에 들죠? 그럼 뭐 내주면 돼? 인가 내주고 그 사실을 뭐 했다?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요 마곡지구를 이렇게 개발한다고 구체적인 실시계획대로 이렇게 한다고 가져왔길래 내가 심사해보니까 괜찮더라, 마음에 들더라, 이렇게 해도 좋다고 인가해줬다는 사실을 고시하였다. 그걸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라는 3단계를 거쳐서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이제 뭐 하면 돼?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대로 공사 들어가면 된다. 근데 시공할 때 먼저 뭐부터 한다? 감리 업무를 지정할 사람 합니다. 즉 감리가 뭐죠? 시행자가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감독할 사람, 그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자, 그런데 감리자에 관한 문제는 아직 이거 감리자 내용이 들어간 게 한 12, 13년 됐어요.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리에 관한 건 여기서는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될 거다. 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방식이 있죠. 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사업은 크게 몇 가지 방식이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두 번째 환지 방식,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마곡지구 있는 토지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보상비를 주고 여러분들 땅을 원칙은 협의취득이야. 먼저 협의해가지고 얼마 드릴 때니까 그대로 받으실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그러지 뭐. 협의했죠? 그 다음에 토지를 넘겨주고 그에 따른 보상비를 주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협의를 했더니 협의가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무슨 그렇게 가격을 싸게 주냐, 이렇게 헐값으로 주느냐. 안 돼, 더 줘.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다. 그때는 뭐로 들어간다? 강제 수유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수용하는 방법은 먼저 관할 토지 수유에다가 재결 신청이라는 걸 해요. 협의하다가 일정 기간 내에 협의가 안 되면 사업 시행자가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가 있는데 그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에다가 뭐라고 한다? 이분하고 도대체 가격 결정이 안 되니까 이 가격 좀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세요라는 걸 신청하죠. 이걸 재결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은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가격을 정해 주죠. 감정 평가 가지고 그래 이건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가격을 내려줍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수요자가 서로 그래 그 정도 가격이 괜찮다라고 합의하면 그대로 다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그래도 불복하는 경우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수행자 입장에서는 뭐야 그렇게 많이 주라고 그래. 이거 나는 감당 안 돼. 그거 못 줘. 시행자 입장에서 너무 많이 준다는 것도 힘들죠. 또 토지수 입장에서는 역시 보상비가 너무 작아. 뭐야 이거 여기서 정하는 게 왜 이렇게 작아. 나 이거 인정 안 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투수의회로 올라가도 좋고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가가지고 이 금액이 얼마가 받는지 이건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는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행정소송을 제기한단다. 그래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관할 중앙토지소에다 재결 결정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용이라는 게 이루어졌죠. 그럼 누가 수용하지? 수용권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때 보상비를 주는데 수용할 때 보상비를 주는데 이 보상비를 현금으로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는 현금이야. 근데 여기 있는 토지 수요자가 뭐라 합니까? 자기는 현금 필요 없답니다. 왜요? 돈 받아봤자 은행에다 넣어놓을 건데 은행이자 연리 1.몇 %밖에 안 되는 거. 그거 뭐 너도나 많은데 차라리 나중에 여기 조성되는 땅 중에 분양할 대상되잖아, 만들어지잖아. 그 중에 저한테는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그 조성되는 토지나 그 위에 있는 건축물 그런 거로 주면 안 될까요? 라고 이분이 그걸 원합니다. 그럼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아. 근데 사실은 보상비가 돈이 부족해.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상비를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여러분들에게 보상비를 주는 걸 하는데 처음에 예상할 때는 평당 10만 원씩만 주면 이 땅 살 줄 알았어. 근데 주변에 시세가 올라버리면서 여기도 가격이 덩달아 올랐네. 평당 10만 원 갖고는 어림택도 없습니다. 얼마 줘야 되냐? 평당 20만 원씩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보상비가. 그러면 전체 보상비를 계산했더니 1,000억이었었어. 아까 10만 원씩 계산하면 전체 1,000억. 그래서 1,000억을 준비해놨는데 막상 보상에 들어가니까 20만 원씩 주니까 얼마가 필요해? 2,000억이 필요하잖아. 근데 나머지 1,000억은 더 이상 은행으로부터 그걸 끌어들일 돈이 여력이 안 돼. 그럼 뭐죠? 그때 잘 됐죠. 가진다는 돈도 부족했는데. 그럼 이분이 뭘 원한다? 토지나 건축물로 주면 안 될게요. 라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너한테는 뭐로 줄게? 토지나 건축물로 줄게. 라는 그 약속 증서를 발행합니다. 나중에 혹시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종이쪽지라도 인정할 거 주란 얘기야. 이때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을 주겠다는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데 그 약속 증서를 뭐라 부른다? 토지 상환 채권을 한다. 즉 토지로다가 상환 갚겠다는 채권이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분한테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종이쪽지 한 장을 주는 거죠. 그럼 저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종이쪽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여기 개발이 다 끝났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저 종이쪽지 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자 전번에 약속했잖아요. 토지 건축물로 준다고. 자 여기 있어요. 그럼 거기는 그 가액이 써 있어요. 이게 그 당시 평가할 때 감정평가한 금액 있죠? 현금으로 주려고 계산했던 그 돈 그게 여기 써 있잖아.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뭘 주면 된다?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을 주겠다. 그걸 발행하는 걸 토지로 상환할 때는 채권을 발행했다. 토지 상환 채권. 중요하죠? 자, 또 보상비만 주면 다 끝난 게 아니야. 아까 원래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두 가지가 가장 큰 돈이 들어갑니다. 첫째는 보상비라는 재원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 있죠. 보상비만 줬다고 사업 끝난 거야? 아니잖아. 이제 뭐 해야 돼? 까문 개고 다시 이거 조성해야 돼. 싹 저기 있는 걸 이렇게 까문 개고 싹 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새로 개발해야 되잖아. 그럼 무슨 돈이 들어가요? 개발비. 이 보상비만 있는 게 아니죠? 개발비도 있어야 되죠? 근데 보상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마련했던 개발비가 그것도 보상비 쪽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럼 뭐가 없어? 개발비가 없으면 보상만 주고 그냥 손 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그때 뭐 할 수 있단다? 미리 분양해서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다. 선수금. 선자는 미리 선자야. 한자로 쓰면 이 선자죠. 숫자는 받을 숫자입니다. 미리 받는 돈이란 뜻이죠. 선수금. 이걸 미리 받을 수 있다. 즉 분양대금을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개발 끝내놓고 그때 팔면서 받는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분양대금을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개발해가지고 그 분양받는 사람에게 주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분양이야? 선분양, 바로 선분양. 그때 미리 받는 돈을 뭐라고 한다? 선수금이라는 것도 있더라. 자, 이제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게 원칙이죠. 선분양하는 거 이외에는 원칙은 개발한 후에 그걸 분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조성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거 팔아야 되죠. 그럼 요 부지를 팔고 싶다? 이거 팔고 싶으면 뭐죠? 사고 싶은 사람들 오세요 그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딱 조사해보고 보니까 아 이거 괜찮네? 사람들이 여람이 맞습니다. 그럼 뭐하죠? 가격을 써내세요 라고 하죠. 물론 최저 입찰 가격이 있어. 즉 감정평가해가지고 최저 이거 얼마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최저 가격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거 가격 써내라고 합니다. 그럼 최저 가격 이상을 써내라 이거죠. 그때 웬걸? 해봤더니 한 명도 응찰한 사람이 없어. 그럼 뭐 하던가?
유찰이라고 그래. 응찰한 자가 없으면 유찰된다. 그럼 한 번 유찰되면 한 10 내지 20% 떨어지죠? 우리 경매 혹시 받으신 분들은 알 거야. 처음에 경매했다가 낙찰자가 없어.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또 해. 없어. 또 떨어지죠. 그래서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중에 누군가 그 가격 이상을 써내야 되니까 그게 비싸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응찰을 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군가 낙찰이 돼. 이걸 뭐라 한다? 경쟁 입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경쟁 입찰 방법. 따라서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라는 것. 이런 경쟁 입찰 방법이 원칙이죠. 근데 반드시 경쟁 입찰만 다 할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되는 주택건설 용지. 이때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저 주택법에서 나오는데 국민주택 규모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걸 국민주택 규모로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건 다음 주 주택법 때 나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국민주택 규모. 그런 주택을 짓고자 하는 땅입니다. 주택건설 용지입니다. 그거는 경제입찰에 붙일까? 물론 붙일 수도 있어. 근데 원칙적으로는 경제입찰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한단다? 그거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추첨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경제입찰과 추첨의 차이는 뭘까? 경제입찰은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격으로 쓰는 사람한테 줄게 이거죠. 근데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되는 주택을 짓겠다는 주택건설용지는 국민주택이란 저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중산층 이하거든요. 중산층 이하가 갖고 있는 땅이거든. 즉 쉽게 말하면 일반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땅이란 얘기죠. 비싸게 받아야 될까? 너무 비싸게 받지 말아야 될까? 비싸게 받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분양가를 정합니다. 평당 200만 원 하고 사전에 미리 정해놔. 여기 팔으면 경제입찰 보면 평당 500만 원, 600만 원 넘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거 조성가에다가 조금만 더 붙여서 이거 가격 이거 평당 200만 원 하고 편성해 놓죠. 그러니까 평당 200만 원 고정돼 있는 거야. 대신 살 사람들 와 그랬더니 몇 명 왔어? 3분이 오셨어. 근데 이 3분은 다른 거 지으면 안 돼. 여기다 딴 거 지으면 안 돼. 뭐 먼저 해야 돼? 국민주택 규모 이하되는 그런 주택만 짓겠다는 조건으로 이분들이 나온 거죠. 그럼 3사람이 왔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하만 하나 갖다 놓고 그 속에다 번호를 넣고 당첨, 불당첨 이게 써있죠. 그래서 손가락 넣으랍니다. 넣어가지고 뽑아가지고 당첨하고 된 분에게 뭐한다? 너한테 넘겨줄게. 평당 2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걸 말한다? 그거를 우리가 추첨의 방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경제입찰과 추첨의 방법이 있을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도 있을까? 수의계약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계약? 수의계약. 무슨 말이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의계약. 어떻게 하는 거야? 이분이 매수하고자 하는 원하는 사람이야. 내가 사업시행자야. 이분한테 어떻게 판다? 우리 둘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 평당 내가 200만 원 주자니까 사실래요? 했더니 이분이 뭐죠? 뭐 그렇게 비싸요. 나 안 사요. 그럼 180만 원 어때요? 아이 그것도 비싼데요. 그럼 170만 원 어때요? 괜찮은데요. 그러자 도장 찍자. 두 사람이 협의해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것. 이걸 무슨 계약을 한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가격을 흥정해서 가격을 결정하자 이겁니다. 그럼 이런 건 자칫했다가는 뭐가 나올 수 있죠? 비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너만 준다. 그럼 이분한테 뭐죠? 보통 이거 시세가 한 200만 원 되는 거 내가 얼마에 주면 됩니까? 수의계약이니까 둘이 전부니까 100만 원 줄게. 대신 세상에 그렇게 싸게 주는 건 공짜는 없죠? 뭐 해야 돼? 평당 100만 원 줄게. 팔으면 200만 원짜리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사셨으면. 가만히 있을게요? 그렇지. 이제 뭔가 알아듣는다.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뒷돈으로다가 한 30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300만 원에 3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평당 200만 원에 팔 수 있는 걸 내가 100만 원에 줬으니까 100만 원 남았잖아. 그럼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잖아. 뒷돈 줘야죠. 얼마 줘야 돼? 30만 원 네가 주라. 하나당.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뒷돈 받으면서 싸게 팔 수도 있잖아. 어차피 이거 내 거 아니야. 국가 거지. 그죠? 싸게 주면 되지 뭐. 내 돈 나가는 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은 언제든지 뭐가 개입한다? 비리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은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 수의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거. 자 여기다가 요 땅이 무슨 땅이 되냐? 서울특별시 시청 건물 지을 땅입니다. 요 땅은 뭐로 지으려고 한다? 서울특별시 시청 건물 지을 땅입니다. 자 사고 싶으면 사라. 와 그러면 몇 명 올까? 한 명 옵니다. 누구만 해요? 서울특별시 자재과장. 그죠? 아니면 그쪽 총무과장. 이 사람밖에 안 옵니다. 왜? 이거는 어차피 서울특별시에서만 사야 되고 시청건물만 질 땅이라는데 이걸 사러 올 사람이 뭐 5명도 아니고 오직 서울특별시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죠. 야 시청건물 짓는 거 너한테 팔려고 하는데 어이 서울시청 얼마에 살래?
뭐 그렇게 싸게 부르느냐, 나는 그 적은 못 넘겨 해서 가격을 흥정해가지고 얼마 하고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공급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째는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 저 뒤에서 다시 나와요. 원래는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를 한다? 추첨의 방법도 있고 수익의 방법도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 하는 거? 공급가격. 이거 수정할 때 아까 제가 경제입찰에 붙이면 최저가가 나온다 그랬죠? 그 최저가격 뭐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건 감정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비교사례 연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 세 가지 있죠? 그건 어디서 배워? 감정평가 방법 어디서 배우십니까? 개론 시간에 배우셨잖아. 제일 복잡한 것 중에 하나야. 그 감정평가하는 감평하는 방법. 그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그 중에 보통은 주변 시세가 얼마지? 이런 거 비교 사례 같은 거 하든지 그래가지고 요가 얼마짜리인가 라고 그때 감정평가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도 있어요. 일부 너무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건 감정가격 이하로도 공급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급 가격은 그런 식으로 결정된다. 이걸 다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 자, 이제 무슨 방식으로 넘어가자? 환지 방식. 상당히 중요하죠. 환지 방식은 6문제 중에 2문제가 이 환지 방식에서 납니다. 근데 환지 방식은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환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것만 내용을, 오늘은 환지 방식에서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지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여기가 마곡지구라고 가정했을 때 마곡지구에 여러분들이 누구죠? 토지 소유자들. 그럼 땅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에게 뭐 하겠다는 게 싹 까뭉개서 개발해가지고 다시 새로 개발된 땅을 종전했던 바로 여러분들, 여기 종전의 소유자들이라고 그래. 이 종전의 소유자에게 새로운 땅, 개발된 땅을 뭐라 부른다? 환지, 바꿔주는 땅. 이걸 여러분들에게 넘겨주는 거. 당신 개발됐으면 이거 줄게. 당신 개발된 땅 이거 줄게. 당신 이거 줄게. 종전의 소유자들에게 새로 개발된 땅으로 주겠다는 이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이 환지라는 건 바꿀 환자입니다. 우리가 돈 교환한다 때 화자, 땅 짓자, 땅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한단다. 그래서 이걸 환지 방식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환지 방식은 어떤 게 중요하다? 종전했던 토지수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종전의 값어치와 새로 주는 땅의 값어치가 맞아야 돼, 틀려야 돼? 맞춰줘야 되잖아. 크게 좋은 땅 가지고 있던 사람은 줄 때도 크고 좋은 거 줘야 되고, 그죠? 천천한 거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새로운 땅도 천천한 걸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걸 어떤 식으로 새로 만들어줄 것이냐, 이 권리관계를 새로 조절해 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수용 방식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수용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뭐 주는 거야? 보상비 주는 거잖아. 그 보상비 주고 다 내쫓는 거야, 사실은. 아까 이런 상황치 토지상환 채권 원해가지고 채권 받은 사람은 나중에 조성되는 땅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돈 받고 여기 떠나라 이겁니다. 이거 무슨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그건 사실은 강제적으로 사들인 거죠. 그럼 사들였으면 이 땅 다 누구 거죠? 사업 시행자 거. 그럼 시행자가 어떻게 개발할 건지는 누구 맘이야? 시행자 맘입니다. 지가 알아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양에 성공하면 대박이고 분양에 실패하면 쪽박이고, 그건 사업 시행자 자기 책임입니다. 지가 사들여가지고 개발해서 이익이 나면 자기가 이익 나는 거고 손해나면 지가 손해보는 게 이건 수용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환지 방식은 누구 땅? 여러분들 땅. 사업 시행자는 뭐만 해주더냐? 개발만 해줍니다. 요거 개발하는 것만 시행자는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여러분들이 받았죠? 그게 개발비 들어간 것보다 이 새로운 땅에 만들어진 값어치가 더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야? 이익 나는 겁니다. 어차피 종전했던 땅 값어치 계산했더니 그거 얼마 썼어? 평당 30만 원짜리였어. 새로 개발된 땅으로 따졌더니 이거 내가 개발비 내고도 개발 부담하고도 사실 현금으로 부담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땅의 일부를 뺏겨. 그걸 내놔.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 내가 받은 땅값을 계산했더니 이거는 보다도 5배가 올라가서 이건 한 1,000만 원이더라. 그러면 나는 이익이 나는 거죠. 시행자가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이 새로 받는 환지값이 올라가면 그건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가 이익을 나는 것. 이건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익이 꼭 날까?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 왜 그러냐? 여기는 도로도 없고 공원도 없고 여기 개판이었었어. 새로 개발하면서 뭐를 만들어야 돼? 새로 여기 개발하게 되면 여기 도로 같은 거 새로 만들죠? 종전했던 이런 데를 싹 까먹여가지고 새로 개발하려면 도로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도로는 누가 부담해야 돼? 여러분들 땅을 뺏어서 거기다 도로 내는 거야. 이건 따로 보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럼 갖고 있는 땅을 조금씩 뺏기죠. 또 하나, 여기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개발비 있잖아.
그 도로 부지 뺏기고 공원 부지만 내놓은 게 아니야. 개발 비용. 그걸 아까 현금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을 내놓는다 그랬죠? 어떤 시기에 조금씩 나눠가지고 여기다 요만큼을 조성을 합니다. 요만큼 조성된 땅은 여러분들께 주지 않는 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만큼은 뺏긴 거야. 사실은 이 땅을 사업 시행자는 뭐 하냐? 팔아버립니다. 팔으면 뭐가 들어와? 돈 들어오죠. 그 돈 갖고 뭐 한다? 사업비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남기는 건 없지만 여러분들 땅을 일부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개발비로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쓰겠다. 그때 이 조성되는 땅을 뭐라 부르더냐? 중요한 개념이야.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 뭐 하는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부담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가 가지는 땅. 물론 지가 갖는 데서 지 맘대로 하는 건 아니야. 자, 이 돈 팔았더니 얼마가 들어서? 5천원. 5천원 돈이 들어와서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사업비에 씁니다. 썼더니 얼마 썼다? 4천억 썼습니다. 얼마 남았어? 1,000억 남았잖아. 그거 시행자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 땅을 뺏어 산 거야? 여러분들 땅을 뺏어서 개발해가지고 쓰고서 남은 돈이 1,000억이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종전했던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건 돌려줘야 되는 거지. 시행자가 갖는 건 아니야. 시행자는 개발비만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여러분께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가장 많이 뺏기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로 만들고 공원 주성하는 이런 공공시설 용지는 여러분들이 내놔야 되는 거, 부담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개발비로 더 쓰기 위한 채비지, 또 하나 보류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내놔야 되는, 여러분들이 뺏겨야 되는 그런 땅이더라. 그럼 그런 거 다 떼고 나니까 남는 땅들 있잖아. 그 남는 땅 가지고 종전했던 여러분들에게 새로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 종전의 땅보다는 새로 받는 환지 면적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게 핵심이 아니고, 환지 방식의 최대는 종전에 갖고 땅보다는 도로를 많이 만들수록, 공원을 많이 주성할수록, 또 채비지 면적을 늘리면 늘릴수록, 크게 만들수록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땅은 뭔다?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다냐? 제가 실물을 보니까 최대 그 뺏기는 땅이 80%를 뺏기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렇게 내놓은 땅이 80%야. 그럼 종전 얼마 갖고 있다냐? 이분 100평 갖고 있었어. 새로 환지 준대. 몇 평 주겠다는 얘기야? 20평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버리는 겁니다. 아니, 종전에 내가 땅이 100평 있었는데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저것 띄고서 나중에 나한테 새로 만드는 땅 몇 평 주겠대? 20평 주겠대. 아니, 땅값은 올리긴 올랐는데 면적 줄어든 게 더 많이 줄어들었어. 그럼 결국 뭐 한다? 손해봐요. 그죠? 자, 볼래요? 수치로 간단히 계산해볼까요? 자, 종전에 이분이 갖고 있던 땅이 몇 평이었을까? 이거 100평했다 치자. 그럼 100평인데 평당, 이때는 평당 1만 원으로 계산하죠.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계산해야 돼. 평당 1만 원. 그럼 100평이면 얼마짜리죠? 예, 100만 원. 이 정도는 계산할 줄 아시죠? 예, 이건 100만 원 하고 나왔습니다. 자, 원래 100만 원이었었어. 자, 이번 새로 개발했습니다. 저분한테 얼마 주더냐? 몇 평 준대요? 20평 준답니다. 80평 뺏겼고 20평만 이분 땅으로 새로 환지를 주겠대. 종전의 토지 환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때는 평당 올랐겠죠. 얼마다냐? 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개발됐으니까. 그래서 평당 4만 원 올랐습니다. 그럼 얼마 됐어? 428. 얼마 됐어? 80만 원. 종전에는 얼마짜리였는데 100만 원짜리가 규제라고 개발한 땅 받았더니 직구리만큼 받아가지고 값은 4배가 올랐지만 면적이 줄어드는 건 무려 5배가 줄어들어가지고 오히려 손해보는 이런 경우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지 실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렇게까지 한다는 건 이건 심각한 거죠.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어느 정도 뺏길까? 보통 여러분들께 2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땅에 반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하면 몇 평 주는 거야? 50평. 그럼 50평인데 4만 원이죠? 5, 4, 20. 200만 원짜리 됐잖아. 100만 원짜리 땅이 이거 50평으로만 돌려받아도 나는 얼마가 된다? 200만 원. 이렇게 되잖아. 값이 올라서 안 올랐어? 올랐죠? 그 이익은 누가 누린다? 여러분들이 그 이익을 누리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수용 방식보다는 뭘 원한다? 환지 방식을 원하는 겁니다. 그럼 수용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 뭘까? 보상비 주는 걸 개발된 상태의 이익으로 계산해서 그걸 주는 게 아니고 개발 전 현 상태를 감정평가해가지고 그거로다 돈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개발되기 전은 이거잖아. 여기죠. 마구치고 이거죠. 이걸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그거 이거로 준대. 평당 얼마 준대? 40만 원. 감정평가 된 거 4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평당 40만 원. 근데 개발해가지고 딱 조성했더니 이거죠? 이걸 얼마짜리래? 평당 500만 원. 저건 40만 원인데 이건 500만 원짜리야. 그럼 감정평가는 얼마란다? 40만 원 계산한 거로 여러분한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관여를 못하게 합니다. 그 이익을 누가 챙긴다? 시행자 새끼가 챙기는 거.
지금부터 욕하면 안 되는데 또 욕 나온다. 시행자 새끼가 챙기는 거. 대장동 개발 누가 다 챙겼습니까? 하는 새끼들이 다 먹었습니다. 원주민은 집그릇만큼밖에 못 받았어. 시세가 그 당시 600만 원이 평당 600만 원인데 원주민들은 얼마씩 받았죠? 300만 원. 그렇다고 주장해.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 되지만 하여튼 신문에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원래 대장동 그때 그게 개발된다고 하니까 주변에 거래 시세가 있을 거냐. 거래가 받던 얼마다 600만 원. 근데 감정평가 가지고 줬다는 건 얼마 줬어? 300만 원. 그거밖에 안 준 거야. 그래서는 지들은 개발해서 수천억이라도는 지들이 다 헤쳐먹고, 그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가장 불쌍한 거죠. 이건 내 땅이었는데 지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수용해가지고 개발해서 이건 지들이 다 가져가고 나한테는 짓거리만큼밖에 안 주고 그게 열받는 겁니다. 수용 방식의 가장 문제점은 개발 전 상태를 감정평가해서 이걸 주지 개발된 상태의 감정평가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항상 수용 방식 할 때 원주민들이 항상 불만이 많은 게 바로 그겁니다. 물론 개발된다고 했으니까 값이 좀 올랐으니까 좀 이익은 나요. 사실은 중간에 사고 들어온 사람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지 원래부터 원주민은 그래도 좀 이익은 납니다. 그러나 개발된 이익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차이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가격밖에 못 받으니까 이래저래 원주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무슨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은 불만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있던 땅 개발해서 나한테 다시 준다는데 다만 뭐 할 수 있다? 면적이 얼만큼 줄어드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 다시 받는 땅이 종전 땅보다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에 따라서 내가 이익이 더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어. 시잘데없이 여기다 도로나 공원 같은 걸 너무 많이 만들어버려. 그럼 우리가 받는 땅이 뭐죠? 원주민이 받는 땅은 줄어들죠. 환지 방식은. 쓸데없이 도로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 그럼 도로가 많이 만들어진 것만큼 여러분들이 돌려받는 땅은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쓰지다시피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돼. 또 하나 아까 여기 채비지 지정하는 거. 사실은 조금만 지정해도 돼. 반만 지정해도 돼. 근데 그걸 2배로 다 지정해가지고 이걸 팔아버려. 돈은 아까 얼마 들었죠? 5천억 들어왔나? 그 돈 갖고 뭐하죠?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이놈의 사업시행자라는 요 또 조합장 요놈의 새끼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사방팔방에다 그 돈 다 뿌리고 지가 쓰고 다 챙기고 뒤에서 그 짓거리 합니다. 그래놓고는 5천억 다 썼다고 합니다. 사실은 2천억만 했으면 충분할 것. 이런 경우도 벌어집니다. 결국 환지 방식으로 할 때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감시자로서 내 땅의 감시자로서 요 사업시행자가 제대로 하는지 잘 그걸 지켜봐야 되지. 그냥 우리 조합장 알아서 하라고 방치했다가는 요 조합장 놈이 뭐한다? 다 헤쳐먹을 수 있더라. 그래서 환지 방식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조금만 했으면 더 이익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어딘가 개발되는 걸 봤더니 어딘가 아파트로 다 짓는 데를 본 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재개발처 주중인데 원주민들은 자기 돈 10원 한 장 안 내고 원래 거기 있던 아파트가 21평대였었어요. 그거 34평대로 다 늘려서 새로 지면서 재건축하면서 원주민들은 10원 한 장 안 들어가고 한 데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한 푼 안 들어갔어. 그러면 새로 이거 20평짜리를 33평으로 진 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랬죠? 그 조합장이 그런 쪽에 능통하고 잘하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현실 노력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조합장한테는 별도로다가 집 한 채 더 줬어야 돼. 그 중엔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도 돼. 충분해. 한 채가 뭐야? 한 서너 채 더 줘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양심껏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원주민들 자기들 원래 있던 주민들은 조합원들은 자기 부담금 거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누가 다 가운데 세먹는다? 조합장 새끼가 시행자하고 같이 한통수 떼가지고 둘이 사업비 다 빼먹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감시 능력이 일반인들은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의 참여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 조합원들의 참여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건 여버리고 어쨌든 환지 방식은 그런 식입니다. 그럼 환지 방식에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더냐? 환지 계획부터 작성합니다. 이 환지 계획이 뭐더냐?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개발해서 너한테는 이거 주고 너한테는 이거 주고 너한테는 이거 줄게. 여기는 도로 만들고 저기는 공원 주소하고 저거는 채비지를 지정하고 등등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환지 계획. 종전의 토지를 이런 식으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종전했던 토지 수역에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이거 줄게. 여기에 대한 도로 만들고 저기는 공원 조성하고 여기는 학교 짓고 저기는 시청 건물 질 땅이다 등등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인가를 받죠. 그럼 인가 왔으면 그대로 하면 돼. 자, 근데 문제는 뭐가 있더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분 원래 여기 땅을 갖고 있었어. 그럼 이분은 어디 주는 게 원칙이더냐? 제자리 주는 게 맞습니다. 원래 여기 있었잖아. 그럼 이분한테 그 땅을 주면 돼. 그럼 뭐라고 한다? 제자리 환지. 자기가 있던 자리를 준다. 그게 원칙이죠. 다만 종전했던 면적보다는 뭐 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감안해야 돼. 그러나 원칙은 지가 있던 자리를 줍니다. 근데 이분 원래 갖고 있던 땅이 요만큼밖에 안 됐어. 직구름밖에 안 돼. 아까 줄여주죠? 줄여줬더니 어떻게 돼? 한 평. 그럼 한 평짜리 줘가지고 거기다 뭘 하는 거야? 할 수가 없잖아. 이분은 뭐 할까? 미안하지만 돈 받고 떠나세요. 종전의 토지 중에 너무 값어치가 작아. 여러분들은 한지 줄 만한 땅이 없어. 그때는 뭔다? 돈 그만 드릴 테니까 떠나세요. 이걸 청산금을 교부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 부지정. 청산금 교부하면서 환지 부지정.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게 아니야. 그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환지를 주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있던 자리 줬죠. 자, 문제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땅이더냐? 여기다가 채비지 지정한대. 그럼 이분이 갖고 있던 땅 채비지 또는 여기다 공원 주소한대. 또는 여기가 도로날 땅이래. 그럼 이분한테 그 땅을 줄 수 있어 묻죠? 도로 땅을 줘서 도로 한가운데서 집지라는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또 채비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팔아가지고 사업비에 쓸 거니까 이 사람한테 줄 수 없는 땅이죠? 그런 땅에 이분 땅이 있었어. 그럼 이분은 고기를 안 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환지 부지장. 미안하지만 당신 땅은 도로부지 만들 거야. 공원 조성할 거야. 그러니까 마땅히 다른 땅 줄 게 없으니까 당신은 돈 받고 떠나세요. 그러면 환지 부지정이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도 있다냐? 개발하면서 땅을 갖다가 이분한테 여기를 주겠대. 아까 면적을 줄이잖아. 그럼 이분 줄 면적을 좀 줄이고 대신 저분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한테 다른 자리를 주겠대. 그 자리를 줄 수 없으니까 다른 자리를 주겠대. 그럼 이분은 어디 주겠대? 여기를 주겠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이걸 뭐라 부른다? 다른 자리 환지. 원래 있던 자리 주는 건 제자리 환지. 다른 자리, 원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할 수 없이 다른 자리를 주는 건 다른 자리 환지.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다른 자리 환지 받겠다는 이분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1년이면 끝납니까? 보통은 신도시 하나 만드는데 4, 5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 그럼 4, 5년 동안 저분은 뭐 하라는 얘기야? 장차 가질 땅 이것만 찾아보고 앉아있어라 이 소리잖아. 여러분들 아파트 혹시 분양받은 분들 아파트 분양받으면 집에만 가만히 있습니까? 아파트 지을 때 현장에 좀 갔다 옵니까? 가죠? 차 끌고 가가지고 101동 1200이요. 아 저거구나. 101동 저거 1200이요. 저기 지금 짓고 있구나. 우리 집 저기 짓고 있네. 라고 빤히 찾아보다가 흡족한 마음으로 다시 오죠. 물론 나중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짓고 있는 건 흡족한 마음으로 오죠. 집에 와봤더니 여기 뭐 있습니까? 벽지가 떨어져서 너덜너덜합니다. 붙여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좀 있으면 뭐 다 이사할 건데 이 집은 의미가 없잖아. 나중에 이건 내 거 아니잖아. 나는 새로 갈 저 집이지. 자, 이분은 현재 자기 땅은 이거지만 나중에 환지를 받을 땅은 저기 아니고 이거죠? 저기는 공원 만들 땅이야. 도로 만들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랑 관계없는 땅이 돼. 그러니까 그거는 방치해버리고 어디만 찾아보고 앉아있다? 여기만 새로 갈 땅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땅을 뭐라 부른다? 환지 예정지라고 합니다. 아직은 환지로 받은 땅은 아니고 장차 환지로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땅 뭐라 부른다? 환지 예정지. 그럼 저분은 언제까지? 4, 5년 동안 어디만 찾아보고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 찾아보고 있고 저거는 관심 없이 방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권리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너무 오래 지속된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권리관계가 불안정하게 너무 오래 가버리면 나쁘니까 뭐 할 수 있다냐? 자, 여기가 먼저 개발을 해서 여기 개발했어요. 여기를 개발이 딱 끝났어. 그럼 개발 끝나서 이건 조성이 끝났어. 그럼 저분한테 뭐라고 하느냐? 먼저 가서 사용 수익하고 계시를 합니다. 사용 수익 하고 있으래. 여기 가서 아직은 자기 땅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무슨 상태야? 예정지니까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고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그 다음날부터 자기 땅이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개발 중에 있을 때는 자기 땅은 아니지만 장차 가질 예정지에 가서 미리 뭐 하고 있어라? 사용 수익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체 개발이 다 끝나면 그때 네 땅 주겠다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만 사용 수익하고 있으랍니다. 이걸 뭐라 부르더냐?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으면 저분은 저기를 사용 수익하면 안 돼. 예정지 받으면 여기 와서 사용 수익한다. 이분은 제자리 환지 주기로 했어. 그럼 자기 땅이니까 거기서 있으면 되는 거고 계속. 저분도 거기 주기로 했죠? 거기 있으면 되는 거고. 저분만 다른 자리 예정지 지정받으면 여기 정리가 끝나고 개발이 됐으면 아직은 여기 또 개발이 들어가죠? 여기 개발이 끝났어. 또 이쪽으로 개발을 옮겨가. 다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개발할 거 아니야. 그동안은 개발 끝난 이 땅에 가서 미리 사용 수익하는 걸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겠더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전체 개발이 끝났어. 그 이제 약속한 대로 아까 무슨 계획에서 환지 계획에서 너는 요거 주고 너는 거기 주고 너는 요거 주고 너는 여기 줄게 라고 약속했었죠? 약속한 대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개발이 다 끝났으니까 공사가 끝나면 공사하려고 공고를 하고 나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공사 끝났어. 그럼 중공검사 받고 그랬으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해야 된다. 이때 환지 처분이란 환지계획에서 어떤 걸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대로 이제는 종전의 소유자에게 새로 개발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처분. 이 처분을 뭐라 부른다? 환지처분이라고 하고 그 환지처분했다는 사실을 공고합니다. 그걸 환지처분 공고라고 하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다? 바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이 환지는 뭐가 된단다? 처분의 새로운 자기 땅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환지로 받을 땅은 이제 이 땅이 내 땅이야 라는 날은 언제란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여러분들 땅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등기부상으로는 아직은 옛날 땅으로 그냥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 민법 시간으로 다시 넘어갈까요? 민법이면 부동산은 뭐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죠?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죠?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또 168조인가? 뭐예요 이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배우셨나요? 안 배웠어? 응? 아직 거기까지 안 들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물권은 배우셨죠? 물권. 갑자기 민법 시간으로 들어가냐?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 물건이 아니야. 물건은 물건이 이거고 이게 아니고 물권, 권리라는 뜻이야. 그럼 물권이라는 건 몇 가지가 있죠? 8가지. 크게 셋으로 나누면 뭐뭐?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 이 제한물권은 다시 용의물권과 담보물권. 안 배웠나? 하지 말까? 안 배웠으면 넘어가고. 용의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데 질권은 동산에 설정되니까 우리 부동산하고 관계없어. 그래서 질권은 현반에서 빠져요. 대략 그런 게 있어요. 여튼 이걸 뭐란다? 물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소유권. 그 소유권의 권리의 변동, 소유권이란 그 물권의 변동 어떻게 해야 되죠? 동산은 점유의 이전. 내가 갖고 있던 거 이분한테 소유권 이전시키려면 뭐 하면 되죠? 가져. 받을래? 응, 가져. 넘겨줬어. 그럼 누구 거야? 저분 겁니다. 아빠, 야, 가져. 이렇게 되면 뭐가 된 거야? 소유권 이전 끝난 겁니다. 다시 내놔.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사람 뭐란다? 병신이라고 합니다. 왜요? 너 가져라고 주는 순간, 손으로 넘겨받는 순간 뭐 한 거야? 소유권을 이전한 거야. 그럼 누구 거야? 지 거야. 근데 또 내가 떠나 그럼 뭐라죠? 왜 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냥 저렇게 덩껏 주면 안 돼요. 뭐라고 된다? 내가 왜 줘? 내 건데. 왜 네 거야?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넘겨줬잖아. 예, 점유권을 이전하는 순간 소유권도 이전하는 게 동산입니다. 점유 이전. 그런데 부동산은 야, 이 땅 너 가져. 이런다고 저 사람 겁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저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는 걸 그걸 원칙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민법에서 배워. 그건 뭐냐면 등기 안 했는데도 소유권을 이전해요. 어떻게 해서? 법률에서 그렇게 된다고 규정했을 때 법 조문에서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따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등기를 꼭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등기하지 않고도 법에서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면 그거에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거 그걸 뭐라 부른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걸 민법 시간에 다시 배울 거니까 고쳐 좀만 해놓고 자 그러면 이때 소유권은 종전의 땅 주인들에게 인턴 땅 주인들 있죠? 이분들에게 새로 개발된 땅 이거 네 거야 라고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하는 건 환지 방식에서는 언제란다? 환지 방식에서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해놓고 그 다음 날 되면 종전했던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 이분 땅은 이제 이게 자기 땅이 되는 거야. 물론 자기들 땅도 그 땅인데 면적은 아까 같이 줄어들어서 그 상태가 자기 땅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 땅으로만 돼 있는 건 언제란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을 이전했어. 문제는 저분이 이 땅을 팔고 싶어. 처분하고 싶어. 그럼 처분하려고 어디다 내놨어?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다 내놨습니다. 이것 좀 팔으려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 살려면 뭐부터 떼봐야 돼? 땡기 떼보잖아. 땡기 떼봤더니 저분 땅을 어디 나타나죠? 요거로 나타납니까? 아니야. 등기부 정리 아직 안 했잖아. 어디 나타내? 조기 땅으로 나타났잖아.
그럼 이 살아온 사람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여기가 네 땅이야? 아니야, 이거 남의 땅이야. 왜? 옛날에 남의 땅이었었잖아. 등기부상에 보니까. 근데 네 땅은 저기 있는 건데, 지금 공원 조성된 저 땅이 네 땅인데 왜 남의 땅 가지고 네 땅이라 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이 나쁜 놈아, 도둑놈아, 사기꾼아,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저분은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닌데, 이거 내 거라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이제 내 땅이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야. 그랬더니 또 살아온 사람은 야, 등기부 볼래? 등기부 볼래? 네 땅은 저거로 돼 있지. 이게 네 땅 아니잖아. 남의 땅이잖아. 남의 땅을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사기꾼이지. 또 그래야죠. 그러니까 저분은 팔고 싶어도 이걸 처분해 팔 수 없어. 등기부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소유권 관계가 존속하지 않으니까 못 팔잖아요. 따라서 우리 민법에다 또 뭐랬죠?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뭐 하여야 한다. 등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또 있죠? 또 물어봐야 되네. 배우셨어? 안 배우셨어? 아직 거기까지 안 배웠어요? 가장 물권 변동의 기본인데, 자,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되는 거죠. 내 거로 등기해놓고 그 다음에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등기부도 안 된 상태에서 팔으면 내 거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된대. 등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처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먼저 이루어지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자기 거라고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다시 뭐 된다? 14일 이내 환지 처분 공고 14일 이내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누가 주냐?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 등기 안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해줍니다. 그럼 무슨 등기를 하느냐? 일괄 등기. 각각 소유자들의 개별 등기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한꺼번에 몽땅. 자, 소유권 이 사람 일리 넘어갔죠? 네 땅 면적 줄어들 대로 요거다. 너도 줄어들 그거다.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럼 등기 신청하거나 촉탁해가지고 등기부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14일에 등기부가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뭐 해주셨다? 처분할 수 있더라. 소유권은 미리 취득했지만은 처분은 아직 못하는 이유는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14일에 등기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처분하면 되더라.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왜 민법을 얘기했더냐? 부동산 공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6개 법률이 다 밀착하게 관계가 돌아가요. 공부하시다 보면 이때 이걸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 근데 다른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아듣는 게 있어. 그래서 공법도 민법을 전제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꽤나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공부 안 하면 공법도 이해를 못해. 또 공법을 이해하다 보면 그게 또 민법에서 또 이해가 돼. 아, 그때 맞아. 그런 내용이 이거랑 연결될 거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보완작용이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 등기 같은 거 나올 때는 또 뭐 해야 돼? 지적법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적법 공부, 등기법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이것도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따라서 6개 법률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6개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있는 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요거를 다 공부하면서 서로 보완 역할을 해가지고 이해력을 높이는데 상승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6개 다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기 모르던 걸 저쪽에서 이해하고 저쪽에서 모르던 게 이쪽 와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게 서로 보완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뭐 있죠? 청산금. 여기 청산금이 뭘까? 줄 돈 주고 받을 돈 받자는 얘기요. 자, 이분들이 갖고 있던 종전에 있던 땅 새로 땅을 받았잖아. 그죠? 그때 그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전보다 새로 받은 가격이 더 높은 걸 받아. 그럼 청산금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너는 원래 있던 값어치는 1000만 원짜리였는데 새로 받는 건 1200만 원짜리 받았어. 그럼 200만 원 뭐 해야 돼? 토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그 가액만큼을 차액만큼을 원칙으로 청산금으로 징수할 걸 징수하고 교부할 걸 교부하자. 이걸 청산금이라 한단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권리가액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값이 더 오른 거야. 전체적으로 오른 건 그대로 두고 그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른 사람, 그보다 더 좀 떨어진 사람, 그 차이만 청산금이라는 걸로 징수할 걸 징수하고 교부할 걸 교부하자라고 하면 전체 사업은 다 끝났다. 좁은 땅 가진 사람은 왜냐하면 이거 좀 이따 푸는데 땅 면적이 동일한 다 다르잖아. 원래는 종전했던 땅은 면적이 다 천차만별이죠. 근데 새로 받는 땅은 이렇게 바둑판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규격화돼 있어요. 사이즈가 딱딱딱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종전했던 사람이 이걸 맞춰주려면 딱 맞는 게 거의 드물어. 조금 더 오버될 수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어. 그때마다 그 가격 차이 있죠? 그거 조금씩 조정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뭐라 부른다? 청산금, 징수, 청산금, 교부라고 하자. 마지막 도시를 개발한다면 초기에 자금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개발을 봐. 그러면 초기 자금 들어가잖아. 근데 우리 분양 방식이라는 거 수용 방식만 먼저 생각해 보죠. 수용 방식. 그러면 먼저 분양을 선분양하지 않는 한 사업 시행자는 자금을 뭐뭐 마련해야 돼? 첫째, 보상비. 두 번째, 개발비.
그걸 먼저 마련해서 보상비 주고 사들여서 개발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들어간다? 분양하잖아. 이게 원래 후분양은 원래 그렇게 하잖아. 그럼 그동안 보상비 줘야 되죠. 개발비 들어가죠.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잖아.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뭘 발행한다?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가지고 먼저 그런 자금으로 먼저 쓰고 나중에 이제 분양하게 되면 뭐가 들어와? 분양대금 들어오죠? 그 들어온 돈 갖고 뭐 하면 돼? 저 채권 상환하면 되잖아. 다시 그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걸 다시 돌려주고 회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조달하려고 뭘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이 무슨 방식? 이게 무슨 법? 도시개발법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어떻게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